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엄마니까 작가 박영숙 출판사 디스커버리 민지어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모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많이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박영숙 작가님의 촉촉하고 따뜻한 에세이 엄마니까. 책 표지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엄마인가요? 당신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요? 저자인 박영숙님은 경기도의 한 의료법인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하다가 새 아이의 유학 생활을 돕기 위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6년 동안 이방인의 삶을 살았고 아이들의 10대를 함께 보냈습니다. 왜 저자가 이방인의 나라로 떠나야만 했는지 첫 문장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읽는 동안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렸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른, 조금 특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특히 엄마라면 한 번쯤, 아니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했을 것입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진 이 책은 엄마는 마음으로 말한다 1편과 랩소디 오브 마마 그리고 3편인 마침내 엄마 사표, 이 중에서 저는 엄마는 마음으로 말한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돌아갈래. 잠깐만. 제복을 입은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잡았다. 왜요? 여자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신분증 좀 다시 보여주세요. 남자가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다. 여자는 배낭 앞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건넸다. 남자가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의 진한 눈썹이 한순간 신경질적으로 미간에 모여든다. 이 사진 당신 거 맞아요? 너무 달라 보이는데? 남자가 사진과 여자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네, 찍은 지 오래돼서요. 6년이나 지났거든요. 여자가 자신 없는 말투로 말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남자의 반응이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강산이 반이 넘게 변할 동안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이방인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구명줄 없이 허공을 걷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견뎠다. 바람 부는 언덕,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다. 어느 날부터 거울 속엔 타인이 들어앉아 있었다. 주름지고 푸석한 얼굴, 근심 어린 표정, 꿈 대신 일상만 가득 들어찬 낯선 여자. 좀 더 조사해야겠어요. 저기 조사실로 가서 기다려요. 남자가 눈짓으로 조사실을 가리켰다. 그의 매서운 눈길이 위압적이다. 여자가 초조한 모습으로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이윽고 두 손으로 방탄 창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분명 제 사진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제가 다른 누가 될 순 없잖아요. 남자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잠시 콧잔등을 만지작거리더니 인터폰을 눌렀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어깨에 달린 금박 단추가 번쩍거렸다. 여자는 해적의 금리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있는 여자 조사실로 들여보내. 그가 누군가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지시를 내렸다. 여자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6년 내내 오늘만을 기다려왔다고요. 제발 날 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날 좀 보내줘요. 멀리서 남자와 같은 제복을 입은 한 무리가 그녀 쪽으로 걸어온다. 여자가 흐느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여자는 반대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빨리 저 여자 잡아!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어깨에 맨 가방이 자꾸 떨어졌다. 몇 번쯤 끌어올리다가 결국 가슴팍에 끌어안고 달린다. 아! 왼쪽 발목이 삐끗하더니 여자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호각 소리가 숨가쁘게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직 문은 열려있다. 이제 몇 발짝 남지 않았다. 열린 문으로 오렌지색 햇살이 가득 들어온다. 눈이 부시다. 현기증이 난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안간힘을 다해 절룩거리며 걷는다. 나 돌아갈래. 온몸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고 있다고. 엄마가 아닌 나, 다른 무엇이 아닌 나 자신으로 한 번만 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나를 보내줘. 제발. 여자가 속으로 외친다. 저 문 폐쇄해.
어디선가 외침이 들려오고 문이 빠른 속도로 닫히기 시작한다. 무대에 막이 내리듯 햇살이 자꾸만 줄어든다. 오렌지빛이 검게 변한다. 마침내 여자가 주저앉고 만다. 원망의 눈길로 굳게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며 소리친다. 안 돼. 더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저희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메어주세요. 기내 방송이 들려왔다. 여자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 꿈이었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둘러본다.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나 옹성거린다. 기지개를 켜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여자가 창문 덮개를 올린다. 아직도 등줄기가 축축하다. 세상이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다. 어두워지기 전 가장 찬란한 시간. 인디안 서머처럼 따뜻한 기운이 천지에 가득하다. 여자가 그토록 달려가고 싶어 했던 문 밖 세상. 햇빛조차 낯이 익다. 이제 나로 살아갈 일만 남았다. 2018년 12월. 나는 불시착하지 않았다. 로이스의 따뜻한 위로. 세상 참 모질었다. 딸아이는 또래보다 몸이 약하고 마음도 여렸다. 친구들은 딸을 무시했고 교사와 학교는 그런 상황을 외면했다. 늦게 자라는 나무를 기다려줄 관용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내일 바람 쐬러 갈래요? 루이스가 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영어 가정교사이다. 이제 겨우 3번째 만난 그녀가 오랜 친구처럼 툭 말을 건넸다. 일상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녀의 말투가 조금 당황스러워 말끝을 흐렸다. 글쎄요. 어디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아일랜드 뷰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좋긴 하지만 뭘 준비해야 할지.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러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준비할게요. 세상은 참 모질었다. 좀 늦게 자라는 나무를 기다려줄 관용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딸아이는 또래보다 몸이 약하고 마음도 여렸다. 친구들은 그런 딸을 외면하고 무시했다. 학교에 찾아가고 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이들이 딸을 외면하듯 그들은 나를 외면했다. 부모들은 어른스럽지 못했고 교사와 학교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았다. 경쟁, 무시, 회피, 무책임. 아, 그땐 대한민국이 그랬다. 정녕 이것이 답인가? 무슨 방도가 없을까? 아침마다 등 떠밀듯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반문했다.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면 세상 어디든 가보자. 봄꽃이 필 무렵 나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조기 유학의 바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두 딸을 데리고 캐나다 빅토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빅토리아는 밴쿠버에서 1시간 반쯤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한 도시이다. 많은 이들이 밴쿠버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빅토리아가 주도이다. 아침마다 가로수에 물을 주는 게 공무원의 주된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가롭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하지만 아무리 빅토리아가 좋아도 그건 남의 일이었다. 기대를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떠난 유학길은 참 쓸쓸했다. 더구나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나는 낯선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업주부의 삶이 무척이나 어리둥절했다. 남의 옷을 걸친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때 내 마음엔 늘 바람이 불고 있었다. 6월인데도 11월 같은 찬바람이 서걱거렸다. 갑자기 바뀐 환경에 아이들도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괜히 씩씩한 척 호기를 부렸다. 하지만 쉽게 잦아들기 어려운 바람이었다. 조국 체코를 등지고 파리로 망명한 밀란 쿤데라가 한 말이 생각났다. 남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구명줄 없이 허공을 걷는 사람이다. 초여름이라는 말만 믿고 우리는 얇은 옷가지와 혼이불 하나만 가지고 떠났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6월은 생각보다 추웠다. 우리나라의 10월 같았지만 가난한 마음 때문인지 동지 섣달만큼이나 춥게 느껴졌다. 3주 동안이나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었고 카페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을 잤다. 식탁과 침대가 배달되고 난 뒤에야 사람처럼 살 수 있었다. 밤이 되면 섬이라는 것이 더욱 실감났다. 바다에서 달려온 성난 바람이 마당에 전나무를 사정없이 때렸다. 창을 스치는 취객들의 낯선 언어에도 오한이 들었다. 전전 반칙의 날이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도착했다. 우리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다운타운과 이너하버, 비컨힐 파크를 지났다.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어 숲길도 만나고 드넓은 호박밭도 지났다. 아이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났다. 마침내 아일랜드 뷰에 도착했다. 현지인들이 소풍을 즐기는 아름다운 바닷가였다. 이름처럼 저 멀리 푸른 태평양 위에 미국의 작은 섬들이 떠 있었다. 언덕에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울타리 덤불엔 블랙베리가 낮잠을 즐기며 흐드러졌다. 바다만큼이나 파란 하늘엔 뭉게구름이 바람의 방향으로 줄을 지어갔다.
그 아래로 하얀 요트가 물결이 이는 대로 흔들거렸다. 자동차 문을 빠져나온 노라 존스의 돈노와이가 구름처럼 느리게 흘렀다. 음악을 들으며 어른들은 바비큐 그릴에 핫도그를 굽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부메랑을 던졌다. 그야말로 누구나 누리고 싶은 행복의 단서들을 한데 모아놓은 곳이었다. 오감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풍경이었다. 때로는 아름다워서 슬퍼질 때가 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나는 마음이 시렸다. 나는 이 낯선 나라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온 것이었다. 무턱대고 즐겨도 좋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밀려왔을까?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이트처럼 어리둥절했다. 깨어나기 힘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남들의 행복을 관망하고 있을 때였다. 로이스가 차에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리를 몹시 저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젊은 시절 승마를 하다가 낙상한 후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가 하얀 돌멩이가 반짝이는 해변에 느릿느릿 담요를 깔았다. 정갈한 바스켓을 열어 과일과 치킨, 샌드위치를 꺼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얼그레이 차를 따르고 블루베리 스콘을 내놓았다. 거기에 티라미수 케이크까지. 완벽한 풀코스였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풍경이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단어 몇 개 이어붙여 겨우 의사소통을 하던 내 짧은 영어로도 그날 우리는 참 많은 교감을 했다. 아마도 인생을 관조하는 그녀의 해안이 나의 슬픔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가능한 한 쉽게 눈높이식 대화를 이끌어 주었다. 아, 모국어보다 더 따뜻했던 위로의 말들. 그날 이후 흑백 사진 같던 나의 일상이 조금씩 환해지기 시작했다. 삶을 다시 부팅할 용기가 생겼다. 그랬다. 나는 불모의 행성에 불시착한 게 아니었다. 캐나다는 물도 없고 공기도 없는, 친구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별이 아니었다. 파리의 밀란 쿤데라는 구명줄 없이 허공을 걸었으나 나는 구명줄이 필요 없는 빅토리아의 땅을 조금씩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한번 살아보는 거야. 토피노 여행이 준 선물. 야호! 노란 자전거가 쑥 미끄러져 내려간다. 작은 딸이 허공에 양다리를 펼친다. 몸을 바짝 낮추고 자전거와 한몸이 되어 내달린다. 조심해! 갓길에 차를 대고 지켜보던 내가 소리친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하! 엄마! 자꾸만 마음이 설레. 작은 딸이 깔깔대며 외친다. 그녀의 긴 머리칼이 햇빛을 받아 빛난다. 내 마음도 환해진다. 빅토리아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으나 아직도 어리둥절했다. 밴쿠버 아일랜드란 섬에 안착했다는 사실이 영 실감나지 않았다. 눈에 담다 보면 마음에도 담길 수 있지 않을까.
할 일 없이 구글 맵을 열고 고래등 같은 밴쿠버 아일랜드를 살폈다. 문득 허리춤에 외롭게 있는 도시 하나가 눈에 띄었다. 토피노. 빅토리아에서 북서쪽으로 4시간 반이나 달려야 닿는 곳. 그 위로는 더 이상의 도로가 없는 종착점이었다. 캐나다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 액티비티의 천국. 문득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가 떠올랐다.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이 그리웠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서둘러 짐을 쌌다. 다분히 즉흥적이었지만 아이들도 환영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방학이었지만 그곳엔 방문할 친척 하나 없었다. 방학 내내 집안에서만 뒹굴고 있었으니 오죽 답답했을까. 레인포레스트 이정표가 보였다. 토피노 다운타운에서 남쪽 우쿨레릿 방향으로 자전거 트레일을 달린 지 1시간 반 만이다. 자전거 트레일은 퍼시픽림 하이웨이를 따라 나란히 놓여있다. 꼬불꼬불한 곡선을 한참 동안 달리기도 하고 크고 작은 언덕을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한다. 지루할 틈이 없는 매력적인 하이킹 코스이다. 아이들은 트레일을 따라 자전거로, 나는 하이웨이를 따라 자동차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함께 달렸다. 높고 푸른 8월 하늘을 배경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나갔다.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소금 냄새를 품은 바람이 우리의 땀을 식혀주었다.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레일 포레스트에 도착했다. 토피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다. 토피노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언니는 언제 오지? 자전거를 세운 작은 딸이 뒤를 돌아보며 묻는다. 글쎄, 올 때가 됐는데. 이마에 손을 얹고 저 먼 곳까지 내다본다. 큰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운 큰딸에게 이 트레일은 무리였을까? 마음이 불안해진다. 저기 언니 보인다. 작은 딸이 소리친다. 큰딸이 점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가까워질수록 하늘색 자전거가 자꾸만 삐뚤삐뚤한다. 힘든 기색이 역력하다. 보는 사람까지 덩달아 힘이 들어간다. 드디어 언덕바지에 다다랐다. 오늘 트레일 중 가장 난 코스이다. 경험자들도 긴장할 만큼 경사가 급하다. 큰딸이 자전거에서 내려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무래도 난 못 내려갈 것 같아. 여긴 너무 높아. 그녀가 소리친다. 언니, 자전거를 믿고 몸을 맡겨봐. 페달 밟지 말고 힘을 빼. 작은 딸이 소리친다. 큰 딸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언니, 내 말대로 한 번만 해봐. 자전거에 날개가 있다고 상상해. 작은 딸이 다시 용기를 준다. 마침내 큰 딸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전거에 올라탄다. 그녀가 내리막길을 달린다.
비명인지 함성인지 모를 외침이 공중으로 터진다. 그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다. 잠시 넘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멈춰선다. 비로소 큰딸이 나를 바라본다. 안도와 뿌듯함이 뒤엉킨 표정으로 활짝 웃는다. 잘했어. 내가 손뼉을 친다. 그거 봐. 언니는 해낼 줄 알았어. 작은 딸도 엄지를 치켜세우며 웃는다. 문득 마음껏 웃어본 지가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새 햇살이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 그렇지. 1년에 3분의 2 비가 온다는 도피노에서 온종일 해를 보는 것은 보기 드문 호사일 것이다. 점점 먹구름이 짙어진다. 서둘러 입장권을 끊었다. 1년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이곳엔 주차요원도 매표원도 없다. 스스로 숲 입구에 주차하고 자판기 커피를 뽑듯 길가에 서 있는 노란 기계에서 표를 사면 그만이다. 레인포레스트는 퍼시픽 림 하이웨이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늘 촉촉한 날씨 탓에 숲은 온통 이끼로 덮여 있다. 태고의 신비가 물씬 풍긴다. 홀로 숲에 들어서는 게 두려울 만큼 고요하다. 새소리와 나뭇가지에 매달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깰 뿐이다. 주차장에 나란히 자전거를 세워두고 숲으로 들어섰다. 막 시작된 이슬비에 아이들의 머리칼이 촉촉하다. 숲의 정령을 깨우듯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나지막이 틀었다. 음악을 들으며 트레일을 따라 걷는다. 나무 산책로를 칸칸이 밟으며 숲을 헤치고 나아간다. 이제 겨우 몇 발짝 뛰었을 뿐인데 곧바로 비현실적인 전경이 펼쳐진다. 아름드리 나무가 밍크코트처럼 푸른 이끼를 잇고 서 있다. 더러는 벼락을 맞거나 고사하여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다. 죽은 나무 틈에서 또 다른 나무가 꼬불꼬불 올라온다. 나뭇가지도 주렁주렁 이끼를 걸치고 있다. 내가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다. 잠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얼굴을 내민다. 빽빽한 나무 사이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와 이름 모를 들꽃을 비춘다. 꽃이 비로소 꽃다워진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이 천지다. 생전 처음 맡는 향기가 은은하게 흐른다. 숲의 전령도 향기에 취한 것일까? 조용하고 적막하다. 숲 트레킹이 끝나자 우리는 곧바로 롱비치로 향했다. 먼저 노란 자전거가 물 만난 고기처럼 날쌔게 달려나간다. 하늘색 자전거도 곧바로 뒤따른다. 잠시 삐뚤삐뚤하다가 금방 제 페이스를 찾는다. 동생을 놓치지 않으려는 큰딸과 간간히 속도를 늦추고 언니를 기다리는 동생 모습이 정답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거진 숲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자전거 2대. 한 폭 수채화 같다. 아이들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차를 몰고 아이들 뒤를 따라간다. 차창을 열고 한껏 바람을 맞는다. 공중을 떠도는 물방울에 바다 냄새가 배어있다. 오늘같이만 살 수 있다면 낯선 나라의 삶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다. 이름처럼 긴 롱비치는 해무가 가득하다. 이승이 아닌 듯 몽환적이다. 두 딸이 막대기를 주워와 고운 모래 위에 글씨를 쓴다. 아빠, 사랑해요. 가슴이 시리다. 파도가 지워버리기 전에 얼른 찍어야겠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둘러 사진을 찍는다. 고국에 있는 남편에게 안녕을 발송한다. 다시 사진을 본다. 울컥 가슴 밑바닥에서 감정 덩어리가 올라온다.